네, 이제 마지막 4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교시에서 지금 여기에서 경험에 초점을 두는 치료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촬영 도중에 갑자기 이게 시스템이 멈춰버렸는데요. 지금 여기에서의 경험의 초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자기 개념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자기 개념이 우리가 지금 현재의 자기 개념이 아니라 그동안에 내가 경험의 어떤 불일치로 인해 가지고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는 왜 이렇게 그 나쁜 아이냐라고 했을 때 자기가 정말로 부정적으로 자기는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현재에 정말 너는 이, 이 오늘 뭐 이렇게 경험 새롭게 이제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을 했어요. 정말 너는 참 괜찮은 아이로구나 했을 때, 나는 아닌데, 나는, 나쁜 아이예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능력도 없고, 뭔가 부족하고, 늘상 모자라고,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경험들을, 상담을 통해서 지금 여기, 의 어떤 경험에 초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조건적인 긍정, 상담자의 무조건적인 긍정, 그리고 뭐 진실성이라든가 아니면 공감적인 이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의 경험에 초점을 둘 수 있다. 또 그렇게 둘 수 있도록 그 상담자가 내담자를 이제 아주 이제 긍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나의 어떤 부정적인 자기 그 개념 이런 것들을 떠나서 현재 지금 여기에서의 어떤 자기 개념 이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자존감이 없거나 뭐 경험 속에서 불일치가 되는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되게 못났고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존재 가치도 없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지금 여기에서 당신은 정말 그렇지 않다. 당신은 정말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이 모든 능력을 다 가질 수는 없다라는 이런 걸 이제 상담자와 함께 같이 지금 여기에 어떤 새로운 경험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게 바로 이제 치료 목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인간상인데요. 완전한 인간상은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 왜냐하면 자기 실현에 대한 경향성을 우리 인간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지금 인간중심 상담에서 로저스가 그러면은 이 상담에서 그야말로 가지고 있는 인간상은 뭐냐면은 완전한 인간상이라는 게 뭐 완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다. 새로운 경험이 있으면 개방적으로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경험만 했어요.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거는 뭐 미술이라든가 이런 건데 그 어린 시절에 계속해서 집안에서 니는 판사가 돼야 돼, 니는 의사가 돼야 돼, 막 이렇게 이제 강요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는 뭐 판사나 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림을 그리고 싶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새로운 경험에도 이렇게 개방적으로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140페이지거든요. 부정적인 감정이나 긍정적인 감정 어느 것도 억압하거나 억제하지 않고 개방적으로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내적인 어떤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경험에도 개방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존적인 삶을 영위하는 거다. 실존적인 삶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여기에 주관적인 경험에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게 바로 그 실존적인 삶을 영위하는 그런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세 번째 140페이지 보면 세 번째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은 자신의 유기체를 신뢰한다 하는 사람입니다. 로저스는 그래서 자신의 유기체를 신뢰한다라는 것은 뭔가 어떤 행동이 행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질 때 그 행동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나는 어떤 상황에 대한 나의 그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뭐 감각 전체가 내가 지금 감각하는 거, 내가 느끼는 거 이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은 외부 사람이나 영향력에 따라서 아니면은 전통적인 어떤 뭐 사회규범 이런 거에 따라서 가치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냐면은 나의 어떤 그 내가 경험한 어떤 그 유기체의 경험에 따라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걸 판단하고 또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신의 유기체를 신뢰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유롭다.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은 자유롭다. 생각과 행동을 또 자유롭게 선택하고 또 그 자신의 행동이나 선택이 사회적 압력이나 과거의 영향을 받는다는 이런 것들을 좀 인정하면서 일시적인 생각, 주변 환경 혹은 과거 경험에 의해서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느낌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자유로움이다. 그래서 그런 자유로움을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은 창의적인 사람이다. 매너리즘에 빠지고 틀에 박힌 어떤 상황에 자신을 가두지 않고 어떤 사회의 문화체계에 구속되지 않으면서 수동적으로 이제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나의 욕구라든가 나의 어떤 자유의지에 의해서 뭔가를 선택하는 그런 게 이제 창의적인 인간이고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로저스가 말하는 이 완전한 인간상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는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은 뭘까요? 인간은 그야말로 굉장히 긍정적인 존재로서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기 속에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담자의 기능과 역할입니다. 첫 번째가 상담자의 기능과 상담자는 그러면은 이 상담 과정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되는가 바로 진실성입니다. 우리 책에는 진실이라고 되어 있죠. 진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실성 또는 일치성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치료자가 상담자가 전문가 역할 뒤로 자신을 숨기려 하지 않고 꾸밈없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담자니까 뭔가 조금 더 내담자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또 그 이제 우리가 뭐 상담자도 어때요? 융의 말에 의하면은 페르소나를 쓰고 있겠죠. 근데 그게 내 페르소나를 될 수 있으면 없애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나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페르소나의 모습이나 그림자나 비슷해야 되겠죠. 그만큼 어때요? 상담자는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또 그만큼 마음의 수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리부동하지 말고 늘 이제 진실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바로 그 우리 인간 중심 상담의 상담자의 역할이다. 진실성, 일치성이 말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입니다. 우리 책에서는 이제 두 번째가 공감적인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공감적 이해부터 먼저 할까요? 치료자가 마치 이제 상담자가 마치 내담자가 된 것처럼요. 내담자의 주관적인 경험 세계를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공감적 이해는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들 그 지금 여기 모든 이제 이 인간중심 상담에서 그 내담자의 어떤 상담 과정에서 치료를 위해서는 항상 공감적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감적 이해를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공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느낌과 마음 이런 것들을 모두 내가 그 사람 내담자의 주관적인 경험 세계 안에서 그걸 내가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공감적 이해는 그냥 단순하게 그 공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공감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내가 걸어보는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그 의미가 그냥 한번 의미를 잘 한번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그 상대의 신발을 신고 내가 걸어보는 것이다라는 게 어떤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감적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세계, 우리가 이제 각자의 주관적인 세계가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현상의 장이기도 하고, 그럼 그 사람의 현상의 장에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아픔이면 아픔, 기쁨이면 기쁨, 그 사람의 느낌을 다, 이해하고 또 그걸 내가, 함께 해준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공감적 이해라는 건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과연 공감적 이해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거는 항상 숙제로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치료자가 마치 내담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공감적인 이해다. 그래서 이 공감은 동정이라든가 동일시 이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강자가 약자에게 느끼는 어떤 연민이라든가 이거하고는 이제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143페이지예요. 공감의 수준은 상담자가 계속해서 높여가야 할 정도의 문제입니다. 공감적 반응의 초기 단계에서는 치료자는 내담자가 한 말의 내용에 근거해서 그 언어 속에 숨어있는 생각과 감정들을 이렇게 반영을 해주는 거죠. 근데 내담자에 대한 이제 이해가 깊어지면 상담자는 어떻게 되냐면 내담자의 언어적 표현 이면에 깔려있는 이런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추측하고 그런 게 이제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땡땡씨가 많이 당하고 살아왔다고 말씀하는 걸 보니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동안 많이 억울했을 것 같아요. 땡땡씨가 정말 마음 잡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어머니 간섭이 심해서 반항심이 많았을 것 같네요. 제가 맞게 이해를 했나요? 같은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공감적 이해를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상담 하는 이제 사례들 중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에 대한 걸 잠깐 이제 공감적 이해를 저도 이제 이게 잘 하고 있는지를 항상 이제 점검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말기암 환자인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죽도록 그렇게 병원에서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굳이 진통제 몸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무의미하게 그 연명치료를 받으면서 사는 게 의미가 있느냐. 내가 태어나는 거는 내가 선택하지 못했지만 죽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살을 하고 싶다라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공감적인 이해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막 고민을 하면서 그 서면 상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감적, 이분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본인이 그래, 말기암 환자로서 근데 이해가 가잖아요. 그죠? 정말로,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나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살을 생각하는 걸, 그래, 네 자살 생각하는 걸 잘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럴 때 참 공감적 이해라는 게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상담에 이제 하면서 일단은,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이겠다. 그리고 나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 라는 거죠. 나라도 내가 만약 그게 누구든 간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뭡니까? 또 다른
이런 상황에서도 또 열심히 치료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 그렇지만 이제 자살이라는 이 행동에 대해 가지고도 내가 이걸 공감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아침에 되게 고민이 됐거든요.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앞으로 더 좀 얘기를 해보고 또 나보다 더 많이 아픈 사람들 환우들이 또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도 함께 같이 이제 서로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해보자라고 이제 일단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도 그럴 때는 아유 엄청 이 공감적 이해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감적 이해라는 게 말이 공감적 이해지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또 그러면서 뭡니까? 뭔가 자살은 절대 안 돼라는 이게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분의 마음 속에 이분이 이제 상담을 정해 왔을 때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공감적 이해를 하면서 또한 또 이 부분을 자살이라는 그 어떤 선택이 얼마나 또 우리 또 반사회적이기도 하잖아요 한편으로. 근데 이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이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오늘 아침에 제가 상담을 하면서 아유 되게 어렵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중심 상담에서는 이 공감적 이해라는 그 상담자의 역할 이 자체가 뭐냐면은 상담 기법입니다. 공감적 이해가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 상담은 특별한 기법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이건 정신분석이나 거기에서 뭐 무의식에 그 사람이 무의식에 있는 그 세계에 있는 것들을 뭐 의식 세계로 끌어내는 거 이것도 어렵겠지만 저는 어찌 보면은 이 인간 중심 상담이야말로 상담자는 전문가의 어떤 전문가 그 이상의 이거는 마음 그야말로 하나의 기법으로가 아니라 이게 몸에 배워야 되지 가능한 게 아닌가. 그래서 엄청난 수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적인 긍정과 존중인데요. 내담자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나 평가도 내리지 않는 치료자의 순수한 보살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그 긍정과 존중이 필요한데 인간 중심 상담자는 자신의 내면적인 어떤 경험에 대해서 진실하고 또 그 내담자의 감정을 공감적으로 이해해 주는 것은 당연하고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존중해 주는. 근데 이게 또 정말 어렵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그 각각의 경험 세계가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긍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겠어요? 어떨 때는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이상한 소리 계속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할 텐데 이제 이 부분도 아주 이제 그러니까 어떤 가치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특유의 어떤 경험 세계가 있고 또 그런 현상의 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평가 내려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경험에 대한 불일치를 한 청소년이 있어요. 뭐 부모님이 늘상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가 있는데 나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자기 패배감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담자는 더 상처를 받겠죠. 내담자는 더 상처를 받겠죠. 그래서 이제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거죠. 만약에 뭐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부모님이 계속해서 뭐 이 내담자 청소년을 나무라고 뭐 제대로 그 이제 자녀로서 존중해주지 않고 이런 걸로 해서 이 내담자가 뭐 행동이 삐뚤어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뭡니까? 그 행동 삐뚤어진 행동이 잘했고 못했고의 어떤 판단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네 마음이 힘들고 그렇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무조건적으로 존중해주고 긍정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행동이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겠나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감적 이해와 함께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14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요. 내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은 나는 당신이 어떤 거 할 때만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당신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겠다라는 이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를 무조건 존중한다고 해서 모든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서도 동의하거나 승인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내담자가 하고 있다면 그 행동을 승인하거나 옹호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내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중의 의미의 핵심은 내담자를 한 실존적 존재로서 인간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죄는 미워도 죄인을 죄는 미워도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라든가 이런 격언, 이게 이제 이런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요 기법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상담자의 기능과 역할, 인간주의 상담에서 상담자의 기능과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요 기법은 이제 나오죠. 진실성,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공감적으로 반영하기, 즉시성, 자기 노출, 치료자의 개성 살리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법입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 인간 중심 상담의 기법은요, 특별하게 경청이에요.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진실한 거 맞죠? 이거는 앞에서도 이제 진실성 배웠잖아요. 자신의 속마음과 일치하는 상담자는 이제 진실성이 있어야 되죠. 표리부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거. 내담자에 대한 진정한 관심, 공감을 포함한 적극적인 경청. 적극적인 경청이라는 게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내가 이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고 또 듣는 중에도 항상 이제 내가 잘 듣고 있다라는 걸 이걸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법들은요, 그 인간 중심 상담의 기법일 뿐만 아니라 모든 상담의 요즘은 이 모든 상담의 기본적인 기법입니다. 여러분들 상담이라고 하면 이 인간 중심 상담의 이 기법이 어디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공감하기, 자기 노출,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상담의 그 공통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죠.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거, 그리고 공감적으로 반영하는 거. 상담자는 가능한 한 정확하게 내담자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반영하기는 치료자가 내담자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 이해한 바를 전달하는 게 바로 반영하는 거죠. 그리고 적시성, 계속 이제 지금 여기가 나오죠. 효과적인 어떤 상담이나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경험되는 생생한 체험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자기 노출, 필요한 경우에 그 상담자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노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상담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내담자에게 내보이는 거, 이게 자기 노출이죠. 자기 개방이라고도 하고 자기 노출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치료자의 개성 살리기. 인간중심 치료는요, 상담은 상담자가 해야 하는 고정된 어떤 그 행동 방식이 없기 때문에 치료자의 어떤 그 성격에 따라서 어떤 다양한 창조적 방식으로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담자의 개성을 잘 살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기 개방과 치료자의 개성 살리고 즉시성, 명료화, 명료화, 그리고 반영, 이런 것들 이제 우리 그 책에도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적극적인 경청, 그다음에 반영은 공감적으로 반영하는 거, 명료화가 있네요. 147페이지 보면 명료화는 내담자의 마음속에 있는 경험들을 보다 분명하고 명백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명료화 이 부분도 계속 상담 과정 속에서 이거는 이제 그 인간 중심 상담뿐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이제 상담은 대화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대화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짚어주는 거예요. 네. 내담자를 공감하고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항상 내담자를 인정하는 짧은 감단사를 중간중간에 삽입하면서 좋습니다. 예컨대 그래요? 맞아요. 맞아 그래요. 그렇죠. 예 좋아요 등과 같은 짧은 말은 내담자를 격려하고 이런 게 이제 아주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인간중심 상담의 상담 사례를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을 마치겠는데요. 우리 책에 보면요, 149페이지에 상담 사례가 쭉 나옵니다. 박지숙의 사례, 그리고 이영희의 사례 이렇게 나옵니다. 쭉 뭐 내담자와 상담자가 이렇게 그 대화를 통해서 이제 기법이라든가 상담 과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우리 책에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 박지숙 사례는요 30세인데 이분은 이제 이혼녀예요. 박지숙이라는 물론 이제 가명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좀 아마 가명이고 이렇게 책에 실거나 이러면은 이런 부분은 이제 다 그 내담자에게 아마 다 미리 동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이걸 일반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이제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혼녀 박지숙의 경우인데 이 사례가 이제 인간중심 접근법을 이용한 상담 중에서 일부분을 뽑아서 제시했어요. 말의 음색이라든가 표정 이런 것들은 이제 이걸 글로 나타냈기 때문에 다 비언어적인 측면을 나타낼 수는 없지만 전형적인 인간중심 상담자가 보이는 스타일과 기법, 상담 과정을 보여주는 경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은 인간중심 상담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뭐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이제 이해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분이 이제 뭐 흐느껴 울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스스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기법. 예를 들면 중간에 이거는 되게 슬픈 일인데도 불구하고 웃음을 터뜨리는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의미냐, 내가 잘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본인 스스로가 자기 안에 들어있는 이 내가 지금 슬프고 너무 힘들었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헛웃음이 나온다.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 제가 살아온 게 하도 이제 지옥 같아가지고 이제 이제 울지 않으려고 한다. 울지 않고는 그동안에는 힘들어서 견딜 수 없을 정도였는데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울고 싶지 않다. 나는 근데 이제 본인이 왜 힘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웃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들여다보게끔 해주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영희 씨의 사례는 이분은 이제 보니까 청소년인데요. 청소년인데 과자에 중독된 초등학교 6학년이면서 과자를 많이 먹다 보니까 비만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주변에서 계속 놀림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는 거예요. 힘들었는데 자기 마음을 잘 안 여는 거죠. 처음에. 근데 이제 인간중심 상담에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긍정과 존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153페이지 보면 상담자가 그래 많이 슬펐겠구나. 아무도 그런 모욕은 못 참을 것 같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학교에서 그런 대우를 받았더니 나도 기분 나쁘구나. 그러니까 뭡니까? 같이 이제 공감해 주는 거죠. 공감적인 이해 그리고 경청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긍정을 해주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상담이 이어지는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6주차 수업을 모두 마치겠는데요. 7주차 때 비대면 수업을 대면 수업하면서 제가 8주차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시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4교시까지 해서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주차 강의 모두 이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중심 상담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기법과 그리고 상담자의 어떤 역할 이게 우리 모든 상담자의 모든 상담 이론의 어떤 교과서적인 부분이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 이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